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첫 출근 날이자 새학기 첫날인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진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추가 폭설이 예보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는 눈이 언제쯤 시작될까요? 네, 눈비구름이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이곳 광화문에도 조금 전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점차 진눈깨비나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눈은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 3월의 첫 평일인 오늘 입학식과 개학식이 몰린 날이기도 한데요. 이동하실 때 눈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동하실 때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면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는 눈비구름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비구름은 전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영동과 경북 북부,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남동부, 충청에서도 눈발이 굵어지면서 점차 대설특보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50cm 넘는 폭설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40cm 이상의 눈폭탄이 추가로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30cm,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동부와 영남에도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오늘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풍의 바다 날씨도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특히 해안가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오전까지 해일 피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전국적인 눈비가 내리고 난 뒤에 공기는 다시 반짝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도, 광주는 2.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4도, 대구 5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눈비는 퇴근길 무렵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추가로 폭설이 예보가 됐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번 주 쌓이는 눈의 양이 총 1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강원 산간에는 5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동해안 겨울 가뭄 걱정은 한시름 덜긴 했지만 오늘도 최대 40cm의 폭설이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진부령과 미시령으로 향하는 44번 국도.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침부터 트랙터를 직접 끌고 나왔습니다. 눈을 안 치면 손님이 차가 들어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장사하려면 눈을 쳐야 돼요. 그래요.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6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치는 거예요. 얕은 산 하나 넘어 70가구가 모여 사는 산간 마을. 주민들은 온종일 눈 치우느라 분주하고 노인정 앞길 제설엔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아침 해 뜨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디 댕기려면 마을회관에 댕기려면 못 댕겨요. 넌 내가 와서 눈을 찾아줘야 돼. 와서 이렇게 찾아줘야지만 어머니가 나온다고.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 산간 지역 눈은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간 적설량이 많은 곳은 50cm 정도인데요. 산간이라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다 보니 주민들도 힘에 부친 모습입니다. 3월 시작과 함께 강원 산간에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설악산 계곡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눈비 없이 메마른 날씨가 겨우내 이어진 동해안 지역. 쌓인 눈은 힘겹지만 산불 걱정을 덜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메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온도상이 하얗고 조금 삽질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백사장도 선박 위에도 눈이 덮인 채 거센 바람까지 겹친 바다는 높은 파도가 일며 모든 선박이 개점 휴업 상태. 강원도는 3.1절 연휴 기간 도로 관리를 위해 제설제 7,000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잦은 폭설이 예고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 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며 사흘간의 연휴를 보낸 헌법재판관 8명. 오늘부터는 다시 전원이 모여 최종 결론을 향한 평의를 매일 진행하는데 2, 3일 전에 공개되는 선고 기일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9일 만에 선고 기일이 통지됐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검토할 변론의 횟수가 이번보다 많았던 만큼 전례를 보면 이번 주 후반쯤 선고 날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만 이처럼 단순 비교하기엔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변론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재판관들 평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걸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 중인 최상목 대행이 빠르게 임명에 나서더라도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 8명의 몫입니다. 제외하기로 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지만 합류시켜 구인 완성체로 선고하기로 하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라도 재판관들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 지연 영향은 줄어듭니다. 이 같은 변수들이 전적으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선 헌재의 판단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 뒤로도 연휴 마지막까지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간담회는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그간 쟁점 현안에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른바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가정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자칫 헌재 선고에 불복한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흔여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권에선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은 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에 국한돼 적극적인 임명 강제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해달란 청구는 각하됐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헌재가 부작위, 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을 땐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은 최종적 유권적 해석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은 국회를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은 애초부터 헌법 준수 의무를 지는 만큼 헌재 결정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경제 관련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뒷걸음질치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트리플 감소인데요.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달에 비해서 전 산업 생산은 2.7% 감소했고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0.6%, 설비 투자는 14.2%, 공사의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4.3%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고요.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임명 거부를 주장하고 있어요.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 사흘째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 구인 체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민주당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의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 이런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헌재 구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어떻게 보면 판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인사를 지금 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침해가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곧바로 강제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본인들의 어떤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침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성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까지는 최성목 대행의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된 이유도 사실상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 하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입장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심판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행이 이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어떤 가름말을 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도 지금 보이콧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안에서도 조금씩 의견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영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나간 의견이다라고 해석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사이에서 취하는 어떤 입장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께서는 당분간 일단은 좀 그렇게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만큼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문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행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앞서서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은 지금 헌재가 선고 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문제는 사실상 형식적인 논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께서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이냐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가지고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네. 헌재에서는 그거를 최종 결정을 할 때 그거를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일 이후에 지금 선고 기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딱 한 번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 정도뿐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데 그거보다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늦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본인의 머리를 깎기 위해서 구인체제, 더군다나 그 구인체제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에 있는 문제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르게 해야 될 부분은 늦추는 이런 어떤 선택적 속도 심리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사건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헌재의 선택적 속도 심리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일단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심판을 무엇부터 우선시할지 이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에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청구된 것도 그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있기 전에 청구된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빨리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네. 헌재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부정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기관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당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들이다 아니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불복 빌드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당이 오히려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되면 사실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하는 모습, 여러 이유를 대면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빨리 왜 선고를 내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헌재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에 저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공개 간담회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5%를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3%인데 민주당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차분한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개헌이라던가 아니면 조기 대선 이슈 이전에 일단 이 내란을
빠르게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본인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었고 일종의 그 장외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지층은 계속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치 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근데 여당도 여기서 어떤 중심을 잡기보다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나라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민생 정책과 관련한 아젠다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원래 처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고 또 분리가 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저는 일단 이렇게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수의 가치, 보수 정당이 사실은 보수의 가치를 건강하게 내세우는 정당이 아니라 극우화가 되어가고 있다. 아스팔트 우파에만 호소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이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나가서 뭐 헌재를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굉장히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어떠한 보수 정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실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실 것인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일강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지지율이 저희가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3월 1일 날 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 국민들에 대해서 극우다, 쓰레기다, 그다음에 아스팔트 우파다. 그다음에 친일 매국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2월 달에 참 안타깝게도 지난해 동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2시간 예외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한 번에 몰아서 일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막상 답을 내놓기가 참 어렵다. 왜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나가지고 쏙 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만 원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뭔가 안 해줄 것처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추경에 그거를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른바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고 걷어찼습니다. 그렇다면 민생보다도 먼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민생보다 먼저 있는 게 선관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전 모르겠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후보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일종의 종결 욕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결 욕구가 뭐냐면 이른바 센 발언, 뭐 세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좌충우돌, 그다음에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은 사실상의 동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경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허언에 그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는 일종의 청구서가 나중에 쌓이게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직무 정지된 상태고 이른바 잠룡이라는 사람들도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로서의 어떤 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무대 위에 혼자 올라와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오만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입장,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마저도 지금 탄핵할 수 있다는 나쁜 버릇을 다시 한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으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3월 달에 현실화되고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을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 하지만
한 사람만을 위하는 민주당을 사람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열정적인 어떤 감정이 붕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차분한 냉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의힘이 차분하게 오버하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뭐 사실 그동안 뭐 엎치락 뒤치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 뒤치락한 경우도 한때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결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중도 보수론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핵심은 중도 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했던 이야기들의 주된 것들은 어떤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죄보다는 대통령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라던가 헌재를 비판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야당에 대한 비판, 특히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비판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특히 여당이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하고 민주당 비판만 하는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마음을 주실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일종의 색깔론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여당이 비판하기 바빴고 여당이 먼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을 운운하기 바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면에서도 민주당이 선도를 해가고 정치적인 국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촉구하는 과정들 이런 메시지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중도층 국민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현명하게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2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내세웠던 게 뭡니까? 2조 심판론 내세웠습니다. 그러고 총선에서 참패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여당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저는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필두로 해서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일부나마 존재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뭐 여권 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는 뭐 김상욱 의원 정도가 전부인데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행위 이것을 비판하고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대통령의 주장에 편승해서 대통령 지키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리도 만무하고 지금 상황에서 야권의 주장에 더욱더 동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은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도 보면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앞서서 뭐 전 최고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인으로 민주당이 정책 이야기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의 이슈를 가져가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2시간제 예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2시간 예배인데 69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52시간 예배는 5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 단위나 아니면 한 달 단위나 아니면은 반기 그런 식으로 몰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 절대 시간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반대해 놓고서 그거를 요번에 새롭게 아는 듯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속세율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공제 금액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18억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에서 20억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상속세법 논의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야당이 한 거죠. 그리고 상속세나 아니면 52시간제 예외는 우리의 어떤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까지 발목을 잡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새롭게 제기한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탁월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호도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역이 될 수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본다면 비판이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했듯이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의 아버지는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결국은 소위 말해서 백도하는 그 근본적인 누구의 앞에 가면 백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민주노총이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44% 소득 대체를 관련해서 접점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기대 수명 같은 부분이 있을 때 받는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당 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한대로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에 따라서 그거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안 갔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입장이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여당이 굉장히 불필요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정부 측에서는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뭐 이거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제액을 올리는 거 그 한도를 올리는 것 자체를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 받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예외도 보면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으면 다른 관련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2시간제 예외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뭐 세액공제라던가 보조금 지원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업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이 있는데 이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뿐인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른 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까지도 보이콧을 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한 기싸움이고 트집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노총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색깔론으로 치부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불필요하게 귀속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보면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업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2시간제 예외.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딥시크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6일 동안 9시에 가서 밤 9시에 끝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을 그렇게 해요. 이른바 R&D 쪽에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거리가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가라.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걸어라. 가다가 서서 놀고 싶으면 놀아라. 하지만 발목은 잡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거창한 얘기 하시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하는 발목 잡기 그런 부분만 안 하셔도 기업들이 잘 성장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단합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여러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탄핵이 될 만큼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아니라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왜 탄핵이 됐습니까? 이른바 여당이 분열이 됐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했어요.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 탄핵소추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뭔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감을 내려놓고 큰 틀에서 사고를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겠죠. 2024년 12월 3일 날에 계엄 얼마나 생경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 이유 왜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진 양 오만한 행태를 통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그 속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숨기고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급급한 민주당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지금 저는 균형의 추가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박차는 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주문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기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만났을까요? 지지층 결집의 목적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지층들 사이에 존재하는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는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지어 그리고 만났을 때 이 지도부를 만나서 한 얘기가 결국 단합을 강조하면서 너무 개인의 소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런 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일각에서 나오는 이 계엄에 반대하는 이 세력들에 대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듯한 이런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한 목소리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탄핵을 당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때 과거에는 이랬지, 지키지 못했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저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이고 이 만남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통령과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정치적인 메시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지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는 부각시키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탄핵의 강을 건넜니 안 건넜니라는 논쟁이 있었고 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늪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오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개로 백악관 연단에 선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회장.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650억 달러에 이어 1,0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을 미국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gain, with that, I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again for his support. 최근까지 타이완에 대한 방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트럼프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재앙적 사건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4월 2일을 D-Day로 예고했습니다. Reciprocal tariffs start on April 2nd. And I wanted to make it April 1st, but I didn't want to go April Fool's Day.
because that costs a lot of money, but that one day, but 중국의 보복 대응에 따라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지만 별로 두렵진 않다고 여유를 보였습니다. it depends on what they do in terms of a retaliation with some kind of an economic retaliation, which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retaliate too much. 이 와중에 자신을 칭송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축해 세우며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고성으로 설전을 주고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에 더 감사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광물 협정이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건지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해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1,55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1단계로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매우 강력한 국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 측에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양회는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친 말로 각각 오늘과 내일 시작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 경기 침체 반전과 제1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국이 어떤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수요 확대와 첨단 기술 산업 육성 같은 경제 정책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내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발표할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로 3년 연속 5% 안팎을 제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49.67포인트, 1.48%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각각 1.76%와 2.64%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미국 기업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거란 전망으로 증시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3일 숫자 3이 두 번 겹친 어제는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돼지고기 100g을 700원대에 파는 대형마트 할인 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인상 행렬이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이른 아침 개점을 1시간 가까이 앞둔 대형마트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3월 3일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를 맞아 실시된 돼지고기 할인 행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겠어요. 입에 길어서 꼬아놨습니다. 국산 삼겹살과 목살 100g이 최대 900원대, 수입산은 7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평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소비자들은 간만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줄은 9시부터 섰어요. 8시 반에 섰다. 8시 반부터 섰대요. 한 바구니를 사도 반값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 100g에 900원대 할인이 적용된 돼지고기는 매장 열린 지 20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준비된 돼지고기 2톤가량 300명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 행사 소식이 더 간절해진 건 높아진 밥상 물가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어획량 자체가 줄어든 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서민의 반찬이었던 오징어와 고등어 가격은 1년 만에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높아진 환율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공산품도 마찬가지. 원두와 카카오 생산량 감소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생산업체들도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 속 고물가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1.5%, 6%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가 전망은 2% 넘거든요. 또 미국발 관세 전쟁과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까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에 따라 우리 경제와 밥상 물가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학생들은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편인 서대문구의 대학가. 그런데도 새학기를 앞두고 괜찮은 조건을 갖춘 원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깔끔하고 약간 넓고 금액도 있는 그런 집들은 많이 없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해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 하고요. 이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고. 월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학가 인근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이제 또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주거비 때문에 하숙 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하숙 같은 경우에는 밥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식비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매물을 분석했더니 평균 월세는 60만 9천 원, 1년 새 6%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도 월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립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공급이 인허가 착공 건수가 과거 대비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희소성으로 월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진행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던 하숙집은 가성비로 다시 각광받으면서 대학가 시계도 거꾸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공동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을 위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검사에선 부동산 PF 대출의 심사부터 승인, 사후 관리까지 여신 취급 과정의 내부 통제 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연료 문제로 회항 도중에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황보의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 결함이 확인돼 제주도 상공에서 머리를 돌렸습니다. 연료 개통 문제까지 발생해 출발지인 김포공항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연료 부족과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이 아닌 가까운 청주공항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항공사의 사전 점검 미흡을 지적하는 승객들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항공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이 온통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고 창문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달 화마가 휩쓸고 간 인천 심곡동 빌라에서 홀로 있다 발견된 초등학생 A양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족들은 A양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교차로를 달리던 SUV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형제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전 9시쯤 서울 녹번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다른 마사지 업체에서 이들 형제를 발견해 체포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SUV 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실수로 진입했나 싶었지만 의도적으로 반대 차선을 타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의 편도 4차선 도로입니다. 주황색 SUV 차량 한 대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죠. 다른 차들이 마주오는 걸 보니까 이 차량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오던 차량들 혹시라도 부딪힐까 모두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역주행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 사이를 뚫고 속도를 내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달려가다가 교차로에 다다른 이 차량, 중앙분리대가 없으니 이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역주행 차선을 택합니다. 계속 거꾸로 가겠다는 건데요. 경찰은 해당 차량과 관련한 신고나 사고가 접수된 건 없지만 영상에 나온 차량 번호를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사학재단 이사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데요. 드러난 갑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이사장과 그 가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드러난 건 크게 3가지. 이사장 주거지의 점심 배달부터 이사장 개인 용무의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까지.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사 배달, 운전시키고 선생님들 공사 동안 이거는 세 건이 아니고 좀 과장 그때는 300까지도 넘어요. 거기 15명이라는 게 15명이 아니고 전 지원입니다. 피해 교직원입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장 부부 해외여행에 해당 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걷어 여행 경비로 제공했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에게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빚보증이나 수천만 원 은행 대출을 요구해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원 상품권 상납부터 명절과 이사장 부부의 생일에는 선물 공세가 이어졌는데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퇴직도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교사는 이사장에게 200만 원 현금을 사례비로 내야 한다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부 교직원이 이런 사례를 모아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해당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잦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40곳 가운데 10곳은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1년 내내 비어있던 의과대학 교실이 올해는 채워질 수 있을까? 새학기를 맞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25%인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2호학번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두 수강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의대생은 4천여 명에 불과한데 올해 신입생 숫자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을 들여다봤더니 이사, 2호학번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1학년에서는 852명만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가 필수 교양을 학생 대신 일괄 신청해 놓은 걸 포함한 수치입니다. 1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이사학번의 수강 신청은 제주대와 전북대에선 아예 없었고 부산대에선 4건뿐이었습니다. 수강 신청만 해놓고 수업을 거부했던 지난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들의 휴학과 기존 학생들의 휴학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럴 경우 각 대학은 다시 한번 집단 유급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와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금 더 미뤄질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직후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각자 기록과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앞으로도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번 달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차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7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고가 임박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남은 변수들도 있죠. 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또 임명된다면 선고에 참여하게 될지가 변수가 됩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가 있는 오늘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선고 시점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사건 심리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선고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게 될지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만약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막바지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오늘부터 선고기일까지 헌재 앞에서 철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또 오늘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등이 기자회견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오후 2시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판정박 여론전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동요하지 말라며 임명 불가를 거듭 강조했고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까진 국정협의회 참석도 불가하다며 엄포를 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을 뿐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엔 각하 결정을 내렸단 겁니다. 최 대행은 야당 겁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거는 인용으로 표결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습니까? 여당 내부적으론 마 후보자 임명 자체보단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으니 최 대행이 최소한 한 총리 복귀까진 버텨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단 걸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이어 마 후보자 임명까진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27일 날 결정이 됐었나요? 최성목 권한대행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우선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3.1절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걸 놓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막말이자 망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공당이 아닌 내란 극우정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밝혔습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부분 저희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발언이 통일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여당 지도부는 거리 집회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서신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과격한 발언을 일삼으며 재판관 자택까지 몰려가는 등 헌법기관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양동은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인파가 운집한 광화문 근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리인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을 대독합니다. 일부 헌법재판관 실명을 열거하고는 처단 운운하며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재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마저 처단 대상으로 거론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에도 헌재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거나 국민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며 헌재를 모욕하고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옥중서신도 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선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들이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과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역사 속의 을사오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는 연단을 넘어 헌법재판관 자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집회 목적으로는 헌법재판관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평판이 나빠지고 문영배가 동네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 사륙이 벌어질 거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들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비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이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회, 한국의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유엔 측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헌재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 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직 시절 기관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아 논란에 휩싸인 전직 선관위 간부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기 위해서 자당 인사비리를 셀프 인증했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물타기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차명폰으로 정치 장사를 했다는 국민의힘 비판은 자기 반성이었던 거냐며 자당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무턱대고 선관위를 흔들다 보니 헛발질을 한 거라며 그런다고 내란 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정선거, 또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그런 정략적 의도다. 여당은 본질은 선관위 전직 간부의 정파가 아니라 기관의 공정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 간부로 임명됐다가 퇴직 후 기회주의적으로 국민의힘에 접근했을 뿐 공천은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기구라는 방패 아래서 부정채용으로 세습 왕국을 만든 게 선관위의 실상 아니냐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자거나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관법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60여 분이 넘게 참여하고 계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가 방만한 인사관리로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며 견제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돼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공판이 열립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 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을 열고 열흘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용이 신문당 시 주장과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가 검토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까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도 새로 진행하는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시행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원에 즉각 공소 기각과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당 원외 당협위원장 80여 명으로 구성된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윤 대통령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앞으로 85일 안에 절연하고 지도부 교체에 나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국민의힘은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대내외적 여건이나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다며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정당이 막상 선고가 다가오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군사력을 상징하는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해군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경납고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모함을 공개했습니다. 그제 입항한 칼빈슨함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규모로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정도 만에 입항이고 지난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1982년에 취역한 칼빈슨함은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7m, 비행갑한 76.4m의 규모의 선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원자로 2기로 운행합니다. 칼빈슨함이 속한 제1항모강습단의 단장 마이클 워시 준장은 트럼프 새 행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부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일 자체가 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3.1절 연휴를 지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헌법재판관 평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헌재 결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침 회의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거절했습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이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닙니까?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 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원장의 법관의 선관위원장의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 집회로 달려갔습니다. 탄핵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습니다.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한 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 원 생활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은 엎었습니다.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 카드에 더해서 소상공인 시설 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합니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치국도 유분수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면죄부가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법화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회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선관위 부패를 방지할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금 뒤 9시 30분에는 민주당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일이자 새학기 첫날인데 날씨 상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눈비 예보와 강풍 상황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자세한 날씨 전망해 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의 첫 출근길이자 개학 첫날인 오늘 새벽까지 왔던 수도권의 눈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저 상하이 쪽에서 제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 영향으로 눈구름대가 다시 수도권까지 올라왔고요. 강원 북부 일부 지역을 제한 전국에 현재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눈비는 오늘 출근 시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퇴근 시간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때 우산을 꼭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눈비가 내리면서 강풍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옷도 패딩이라든가 두툼한 옷을 챙기시면 좋겠네요. 네, 강원도 동해안, 제주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특히 강원도에는 50cm 가까이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겁니까? 일단 그 저기압이 남쪽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요.
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은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단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풍이 불어 들어올 때. 또 여기에다 이번 같은 경우는 남쪽에 상당히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되게 강원 산악 쪽 북쪽에서 부딪히면서 눈구름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고성이라든가 뭐 미시령이라든가 이런 강원도 북쪽 산악 쪽은 거의 한 50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또 오늘도 이 지역으로는 뭐 4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 산악 같은 경우 거의 한 1, 2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린 눈 그리고 앞으로 내릴 눈이 모두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붕괴 사고에 유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대설특보가 예비특보까지 합치면 거의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전 지역, 충북 전 지역, 경북 북부 지역, 그다음에 충남의 동부 지역, 전북 동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예상되는 눈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1에서 5cm, 강원은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지역 또 경북 동해안 쪽은 최대 30cm 이상, 경기 남부 지역, 충청, 전북 동부 지역은 최대 8cm 이상의 눈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기온이 0도 전후기 때문에 아주 습설이라고 하더라도 습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그런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나무 같은 데도 이런 습설이 내리게 되면은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가 부서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눈도 문제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더라고요. 순간 풍속이 태풍급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제주 남쪽으로 지나오는 기압골과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기온 경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압 경도가 강해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게 되죠. 현재 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주로 이제 남쪽 지역이 더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현재 이 강풍 경보 같은 경우 주로 남해안 지역, 그다음에 경상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풍 경보가 이 특보가 발령돼 있고요. 다음에 전 해상에 현재 풍랑 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 한 초속 15m 정도, 산악 쪽으로는 20m 이상, 그다음에 제주 산악 같은 경우는 25m 이상의 바람이 예상이 되는데 대개 우리가 태풍을 초속 17m 이상을 태풍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의 태풍급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가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할 때까지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날씨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날씨가 최근에 따뜻하다가 추웠다가 좀 반복하면서 헷갈릴 지경인데요.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진 걸까요? 그렇죠. 요새 그 기온이 이제 지난주에 주말까지는 상당히 따뜻했죠. 따뜻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기온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느끼게 되는데 봄철의 특성입니다. 봄철은 기압계 이동도 빠르고 남쪽 기압계와 북쪽 기압계의 영향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요. 또 날씨 변화도 아주 큰 것이 봄철 그 날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또 따뜻해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호흡기 질환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백혈구 활동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장내 세균 활동이 좀 둔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추워지면 뭐 설사라든가 복통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혈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뭐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관절염도 더 좀 강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일단 실내 온도도 한 21도에서 23도, 습도도 한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충분히 물을 좀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이제 수면 시간도 아주 숙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이 봄철에 이렇게 기온 변동이 클 때 좋습니다. 네, 그런데 강하게 바람이 부으니까 미세먼지는 쓸려가서 공기질은 좋다고 하는데 당분간 이 공기질은 좀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내일, 모레, 오늘하고 일단 내일까지는 이 찬 공기가 영향을 주니까 미세먼지가 좋은데 이제 이 목요일서부터는 다시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쪽은 목요일서부터 주말까지는 초미세먼지가 좀 나쁜 상태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황사 전망도 들려주시죠. 일단 그 중국 임업국이죠. 2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황사가 평년보다는 발생 숫자가 약간 적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찬 공기 활동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모래 폭풍구 발원지, 황사 발원지에 초목들이 자라고 있다. 그다음에 사막화 방제 작업이 그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황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개 현재 중국의 건수입니다. 연간의 황사 발생 건수가 한 12.5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약간 작은 9에서 12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황사 발생 일수, 건수는 아닌데 일수입니다. 황사 영향을 받는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는 연평균 6일 정도 황사 일수가 발생을 했는데 2021년 이후에는 10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는 약간 최근 증가 추세보다는 약간 좀 적어질 것으로 봐서 올해는 한 7일에서 한 8일 정도 황사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옷 정리를 언제 해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겨울 옷을 옷장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 날씨 언제 찾아올까요? 근데 이번 추위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낮은 상태 지속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서부터 기온이 평년견으로 오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평년보다 뭐 4도 이상 기온이 높은 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꽃샘추위가 있거든요. 대개 한 3월 20일 전에서 꽃샘추위가 거의 한두 번은 꼭 내려오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세계 기상기구의 중기 양상불 모델 5km 일기도죠. 이걸 보니까 한 17, 18일경에 한파가 좀 내려오는 거로 지금 모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한 수요일 사이 정도에 다시 한번 한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파가 지난 그때까지는 일단 겨울옷은 이런 옷장 안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때까지 꼭 갖고 계시다가 그 이후부터 3월 하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대폭 상승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날씨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또 차량 돌진 공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낮 12시 15분쯤 독일 남서부 만하임에서 차량이 도심의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돌진했습니다. 현재까지 83살 여성과 54살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이라고 현지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피해 현장 부근 카페에 잡힌 CCTV를 보면 어두운 색 차량이 앞범퍼가 깨진 채 빠른 속도로 지나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용의자는 만하임 인근 루트비히스하판에 거주하는 40세 독일 국적 남성으로 범행 30분 뒤 체포됐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18일째 호흡곤란을 다시 겪으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재개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교황이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2차례 겪었다며 기관지가 점액 누적으로 수축하면서 벌어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2차례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통해 기관지 내 점액을 제거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재개했다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교황은 항상 의식이 명확했고 방향 감각을 유지했으며 시술에 협조적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뉴스업 파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